안녕하세요, 조은입니다. 이 책이 코로나가 일어날 시점 한 2020년도 그쯤 초반에 써진 책이라서 이때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올라간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현재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뭐 지금 한 4.4%까지 올랐나요?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지금 따라서 올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가 올라간 걸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물가가 올라가면 임금 노동자들이 또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물가가 잘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을 막 풀어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다 원하는데 적정으로 한 2% 정도만 유지되게 하는 걸 원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2%, 10% 이렇게 되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이러는 거지.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 미국의 우량 주식에 투자라는 내용이 이 책의 한 절반은 되는데요. 선진국하고 신흥국 중에 어느 나라 돈의 가치가 더 많이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아르헨티나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어느 나라가 돈이 더 가치가 떨어질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같은 돈을 푸는 거, 양적 완화라고 그러죠. 그거를 해도 미국 국채는 세계 각국에서 삽니다. 뭐 미국 국채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아르헨티나가 돈을 막 풀어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돈을 풀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채를 사줘야지 그게 진짜로 양적 완화가 되는 건데, 국채는 갚는 게 아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예전에 발행했던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전 세계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도 더 안전한 나라의 국채만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사들이는 돈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고 돈이 나오면 이제 아르헨티나 국채를 사는데 돈이 남을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는 더 높은 금리를 올려서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이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자금이 이제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선진국하고 신흥국 간의 빈부격차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하고도 비슷해요. 돈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곳에 끌려가는 그런 흐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돈이 끌려가죠. 돈의 속성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돼요. 내가 지금 막 쓰고 없애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쓰고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습관을 들이면 지금은 내 종잣돈이 엄청난 부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10년 뒤, 20년 뒤에는 적어도 내 돈을 뺏기지는 않는 그의 흐름은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다. 양적 완화의 세상은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비를 만든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이 빛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은 파산의 길로 간다. 이러한 기업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모든 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공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공황. 정확히 불황이라는 단어가 맞는 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불황이 깊어지면 공황이 된다. 기준은 무엇인가? 리세션이다. 리세션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발생했을 때를 의미한다. 이 발생하면 디플레이션 조짐이 생기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중앙은행에서는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2% 정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만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되겠죠. 지금의 경제는 대출의 경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생기지 않은 그런 것을 다 끌어다가 지금 막 불태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저금리로 쭉 이렇게 깔고 있다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하고 심지어 뭐 주식, 코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이 돼야 내 빚도 상쇄되잖아요.
빚이라는 게 여러분 10년 전에 내 빚이 1억인 거랑 지금 1억인 거랑 체감이 다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빚이 줄어든 거예요. 그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의 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내가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경제 구조에서 디플레이션이 딱 왔어. 이게 얼마나 큰 제약이냐면 지금 막 느끼잖아요. 영끌족들이 빚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예를 들어 10억짜리 샀어. 근데 이게 내년 뒤에 5억이 되면 5억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없어졌는데 이자는 내야 되는. 이 대표적인 부동산 버블이 꺼진 게 일본이잖아요. 한 20년 장기 불황이 오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지금도 일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지금이 행복한 시절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임금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빈익빈 부익부는 더 커지지만 디플레이션이 오면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